장관 후보자 3명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도 최소한 1명은 부적격 권고를 해야 한다며 지도부를 압박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임명 강행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지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 하루 휴가를 낸 이 지검장은 혐의를 거듭 부인하며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이 16조 1천억 원이나 늘면서 3월 증가액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규모는 줄었지만 공모주 청약열풍 등으로 기타 대출이 14배나 늘었습니다. 이른바 휴일 휴가가 사라지면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6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를 500명 이하로 유지하는 게 목표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위험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고안을 예고한 가운데 잠시 뒤 신임 지도부 출범 이후 첫 민주당 부동산 특위 회의가 열립니다. 앞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장기 거주 1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예루살렘 시위에서 촉발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이 군사 공격으로 확대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600명대로 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635명으로 전날보다 124명 증가했습니다. 하루 신규 환자가 600명대가 된 건 지난 5일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검사 건수가 적은 휴일 휴가가 주 중반 들어서 사라진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전체 국내 발생의 69%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곳이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울산 31명을 비롯해서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주요 방역 지표의 경고 등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주일 지역 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542.4명으로 2.5단계 범위에 있습니다. 환자 수만 놓고 보면 지역별로 2단계와 1.5단계인 현 거리두기보다 확산세가 거셉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신규 확진자 비율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최근 2주 동안 28%에 육박하는데 그만큼 전파의 고리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8일, 최근 일주일 동안 분석 건수 대비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27.5%입니다. 한 달 전보다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서둘러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경기도 부천에 있는 노인 주간보호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그곳에서 변이 바이러스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확진자가 나온 제 뒤에 있는 노인 주간보호센터는 여전히 문이 굳게 잠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달 21일인데요. 이후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1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까지 이곳에서 시작된 감염은 지난달 23일부터 인근 초등학교로까지 번지면서 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가 85명, 초등학교 관련은 18명입니다. 이렇게 감염 규모가 커지는 것도 걱정인데 문제는 지난달 말 첫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유전체 검사 결과 변이 감염이 확정된 사례가 22명으로 불어난 겁니다. 특히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과 브라질 변이와 함께 감염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져 주요 변이 3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백신이나 치료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뜩이나 쉽지 않은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우선 방역당국은 해당 주간보호센터에서 백신 접종이 이뤄지기 전에 감염원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에서도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7배까지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데요. 사업장과 교육시설,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일상 속 다양한 시설에서 감염이 속출하면서 울산 전 지역으로 확산세가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최근 일주일간 분석 건수 대비 검출률은 27.5%에 달해 3주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는데요. 또 주요 3종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176건 늘어 지금까지 총 80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35건은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고 나머지 141건은 지역에서 전파된 국내 발생 사례인데 대부분이 집단 감염 사례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울산과 부천에서 번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지자체 간 합동 대응팀을 꾸렸습니다. 이에 따라 선제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접촉자 관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 학교와 사업장,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 네, 엄윤주 기자. 이런 상황에서 확산세가 심각한 인도에서 귀국한 교민들 중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인도에서 우리나라로 귀국한 교민 540명을 검사했는데요. 이 가운데 1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는 1명이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인도 변이 감염자는 58명으로 늘었습니다. 1,700명이 넘는 영국 변이 감염 규모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전파력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런 특성 탓에 세계보건기구 WHO도 영국과 브라질,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이어 네 번째로 인도 변이를 우려 변이 바이러스로 분류했습니다. 방역당국도 인도 변이를 주요 감시체계에 넣고 인도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기존 2번에서 3번으로 늘리고 14일 자가격리 중 일주일은 시설에서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부천에 있는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 비율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전파력이 강한 데다가 백신 효과를 낮추는 특성까지 있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철이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최근 급격하게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자 가운데 표본을 추출해 변이 감염 비율을 확인하는 검출률이 지난주 2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초중순 한 자릿수에 머물던 검출률은 지난달 말부터 껑충 뛰더니 급기야 지난주는 전주보다 2배 가까이 치솟은 겁니다. 여기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확진자까지 포함하면 검출률은 27.5%까지 올라갑니다. 바이러스 유형으로는 지난 2월 울산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한 영국발 변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달 부천 노인주간보호센터 집단 감염 확인 뒤 추가 전파가 이뤄진 남아공발 변이가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세계보건기구 WHO는 물론 우리 방역당국도 인도발 변이를 주요 변이에 추가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들은 대체로 전파력이 강하고 백신 접종 효과를 낮춘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작지 않습니다. 영국발 변이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최대 1.7배 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치명률 또한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남아공발, 브라질발, 인도발 변이는 면역 회피 능력이 있어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면 백신을 맞거나 앞선 감염으로 항체가 생겨도 다시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예방 효과가 다소 떨어질 수는 있어도 위중한 증세로 번지는 걸 막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차례로 이뤄지는 가운데 앞으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감염 상황에서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오늘 새벽 화이자 백신 43만 8천 회분이 추가로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접종 속도를 내기에는 부족한 물량이어서 당분간 백신 보릿고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주 전 하루 최대 28만 명이 넘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8만 5천여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어제까지 정부가 보유한 화이자 백신은 57만 8천 회분으로 오늘 새벽 항공편으로 들어온 43만 8천 회분을 더해도 화이자 보유량은 100만 회분에 불과합니다. 75살 이상 가운데 화이자 1차 접종을 하지 못한 어르신은 200만 명이 넘고 2차 접종자까지 합하면 500만 회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화이자 백신 412만 회분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인데 도입량이 충분히 확보되기까지는 접종 속도 조절이 불가피합니다. 상반기 도입 예정인 700만 회분 중 총
287만 4천 회분이 도입이 완료되며 나머지 412만 6천 회분도 매주 차질 없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19만 회분밖에 남지 않아 모레부터 723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역시 접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27일부터 백신을 맞게 될 만 65살에서 69살 대상자의 사전 예약률은 첫날 21%입니다. 70살에서 74살은 40.1%가 예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2천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한 노바백스는 긴급 사용 승인 일정을 3분기로 미뤘고 생산량 목표치도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백신 도입 계획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백신 보릿고개가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죠.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받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일부 물량이 내일 도입됩니다. 정부는 코백스 물량 83만 5천 회분이 내일 저녁 7시 국내로 들어온다고 밝혔습니다. 이 백신은 모레부터 진행되는 2차 접종과 오는 27일 시작되는 1차 접종에 사용됩니다. 기업에서 백신 접종자에게 휴가를 보장해달라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내 최대 규모 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백신 접종자에게 유급휴가 3일을 주는 백신 접종 휴가 기준을 수립해달라는 공문을 회사에 보냈습니다. 네이버는 접종 다음 날 유급휴가 하루를 주기로 했고 NHN은 접종 당일을 포함해 유급휴가 3일을 주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선 백신을 아직 맞지 않은 성인 가운데 11%만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맞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백신 수요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접종소를 오갈 때 무료로 우버를 태워주는 당근책까지 내놨고 뉴욕에서는 예약 없이 맞을 수 있는 지하철역 접종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최근 미국 18세 이상 성인 1,842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이 35%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확실히 접종하겠다는 불과 11%, 아마도 맞을 것 같다는 27%로 나타났습니다. 3분의 2가량은 앞으로도 맞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백신 접종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하루에 최고 400만 명에 이르던 것이 최근에는 2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백신 공급 물량을 반납하는 주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한 7월 4일까지의 목표에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Our goal by July 4th is to have 70% of adult Americans with at least one shot and 160 million Americans fully vaccinated. 백악관은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무료 운송수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접종소에 오갈 때 차량 공유업체 우버나 리프트를 공짜로 탈 수 있도록 제휴했다고 밝혔습니다. Uber and Lyft are both going to offer everyone free rides to and from vaccination sites. I think that is really stepping up. Both Uber and Lyft, free rides to, they'll wait, and from, they'll take you back home. 뉴욕주는 관광객들에게 접종하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지하철 6곳에서 예약 없이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얀센 백신을 놔주기로 했습니다. 주소 증명도 필요 없고 7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도 선물로 줍니다. 이렇듯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백신 거부층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여서 백신과 관련해 내건 목표를 연이어 달성했던 바이든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내 환자에 대한 염기 서열을 분석한 결과 72% 이상이 영국 변이와 연관돼 있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밝혔습니다. CDC는 영국 변이가 미국에서 돌고 있는 가장 지배적인 바이러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야 사이의 이견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다른 사안까지 묶어서 부적격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 안에서도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이후 장관 후보자 3명의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이틀 남았는데 여야 협상에 여전히 진전은 없는 거죠? 네, 아직도 공식적인 여야 만남이 예정된 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3명과 별개로 본회의부터 열어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를 인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총리 인성을 무작정 미루는 건 국민께 예의가 아니라며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는데요. 오전에는 원내대표단과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오후 2시 국무총리 인사청문 특위를 열어 청문 보고서 채택을 추진하겠다며 그렇게 되면 당장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고 총리 인준 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은 전적으로 여당과 청와대에 있다며 부적격 장관 후보 3명의 임명부터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김부겸 총리 후보 인준을 강행한다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여기에 법사위원장직과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려 얻을 건 최대한 얻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초선과 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면서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오늘 아침 간담회를 열고 장관 후보 중 최소한 1명은 청와대에 부적격 제안을 권고하라고 공개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정해서 하는 것은 그 결정권자의 여러 가지 이거를 존중하고 1명 정도는 부적격 판정을 내려야 된다. 이처럼 총리 인준 문제를 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이어지는 와중에 내부 이견까지 계속 터져나오면서 문 대통령이 요청한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을 이틀 앞둔 민주당 지도부는 숙고를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국회 밖에선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국적인 조직을 출범시켰는데 대권 행보를 본격화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제 이낙연 전 대표, 어제 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오늘은 여권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국 조직을 띄우고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오전 전국 단위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 출범식에 참석한 데 이어 청년 주거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 제안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선 경선 연기론과 관련해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뭐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합당하지 않나요? 더 길게 드릴 말씀은 없네요. 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다음 달 초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지지율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 15.2%, 주호영 전 원내대표 14.9% 순으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륜을 앞세운 영남권 중진 의원들과 정치 신인들의 대결 구도가 자리 잡으면서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에베레스트에 오르려면 뒷산만 다녀봐선 안 된다며 초선급 의원들을 견제한 발언을 두고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아직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한 젊은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되는 실언이라며 경험보다는 비전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김웅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이어 윤희숙 의원 등도 당권 도전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런 움직임이 어떤 이변을 일으킬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청와대는 일단 오는 14일까지는 국회 상황을 지켜보며 보고서 채택을 기다려본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한 것이 임명 강행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일단 모레까지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연루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기소됐습니까? 네, 수원지방검찰청은 조금 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며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의 요청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기소 권고가 나왔고 수사팀도 기존 판단을 유지해 이틀 만에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긴 겁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규원 검사 사건과 병합을 요청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습니다. 현직 중앙지검장이 피고인이 되는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인데 자신이 지휘 감독하는 검찰청에서 기소가 됐다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습니다. 이 지검장이 자리를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지검장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어제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 징계는 별도의 절차라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이 지검장은 오늘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연가를 낸 채 출근하지 않았는데요. 기소 직후 낸 입장문에서 이 지검장은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며 수사 외압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오늘 오전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박 전 회장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삼구 전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증거인멸 지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해 출국 시도 도피 목적이었습니까?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 고속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 고속에 모두 1,300억 원을 담보 없이 저금리로 빌려줬고 이를 통해 금호 고속이 169억 원 금리 차익 등 금전적 이득을 봤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금호 아시아나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달에는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박 전 회장 측은 검찰 수사가 적절한지 외부 판단을 받고 싶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이틀 전이었죠. 정부가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에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더라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해서 선지급하자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연 백신을 둘러싼 각종 불안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까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에 이상 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의 의료비를 최대 1,000만 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배경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동안 백신이 접종되면서 이상 반응에 대한 신고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경증이었는데요. 그래도 중증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이에 대한 인과성 입증에 대한 지원 시스템의 한계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좀 더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중증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한 시스템이 만들어졌고요. 이로 인해서 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을 조금 더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의사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성 있는 내용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에 이상 반응과 관련해서 심의 기준이 있던데 관련된 그래픽은 준비되는 대로 좀 띄워주시고요. 이번에 이렇게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지금 5가지 그 기준 가운데 인과성을 좀 증명하기 어려운 4번째 항목 가운데 첫 번째 기준인 거죠? 예, 맞습니다. 백신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때요.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판단하게 돼 있는데요. 5가지의
범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중에서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배제하고요. 인과성이 명백하거나 아니면 개연성이 있거나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동안 보상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케이스에 대해서도 근거 자료가 불충분한 지금 4-1 항목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정부의 검토 하에 이번에 지원되는 부분이 확대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옆에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4번째 항목 중에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을 좀 나누기에는 약간 모호한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좀 명확하게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때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될 텐데요. 4-1과 4-2의 차이점은 아마 이런 이상 반응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그 접종자의 연령이나 아니면 기저질환과 더 관련성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런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은 그런 자료가 불충분하다. 그런 기준으로 판단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배제되는 경우에 4-1로 판단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4번째 항목의 첫 번째 내용, 그러니까 근거 자료가 불충분한 것과 관련해서 의료비가 지원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사지마비 증세를 보였던 40대 간호조무사신 거죠? 예, 맞습니다. 해당 사례도 결국에는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관련성 없음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생했던 그동안의 진료비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하는 사례가 되는 거고요. 이 4-1에 해당되는 사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이걸 정리하면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하겠다는 건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지도 말씀해 주시죠. 예, 실제로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때 의사나 아니면은 본인이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한 지자체의 기초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예방접종 피해 그 심의위원회 또는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에서 그 판단을 하면서 대상자에 대한 선정을 하고 질병관리청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5월 17일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그 이전에 발생한 것도 소급 적용하겠다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네, 의원님 그런데 이렇게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도 강화를 했는데 앞서 의원님께서 계속 설명해 주신 4번째 항목의 첫 번째 내용, 그러니까 근거 자료가 좀 불충분한 이 사례가 현재까지는 5건 정도에 불과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실제로 대부분의 발생 사례들이 경증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중증 사례 중에서 명확하게 관계가 없는 것을 배제하면 아직은 소수의 사례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애매모호한 회색지대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 접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는 국회도 같이 살펴볼 영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의원님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백신을 접종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렇게 지원이 강화되고 대상도 확대가 됐는데 나한테 그런 이상 반응이 보였을 경우에 나나 본인이나 가족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물론 앞서 그래픽을 통해서 뭐 의사 등한테 신청을 하고 지자체에 뭐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의할 점은 없는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때 상담 콜이 있습니다. 1339를 포함해서 그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상 반응 신고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통해서 안내를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한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시고요. 걱정되는 부분들은 해당 의료기관 또는 1339 그리고 정부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직접 신청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으니까 보호자분들도 가능한 거죠? 예, 실제로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339를 통해서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호자가 위임해서 대리 신청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는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외에도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보상제도 신청 기준을 기존 본인 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를 했고요. 또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 개최 횟수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접종률을 좀 올리는 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요?
예,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접종하고 나서 사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불안을 뭔가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에서의 그런 국민의 신뢰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보고요. 그런 만큼 경증이든 중증이든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 지원 시스템을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앞으로 정부가 더 강화해야 접종률을 올리는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앞으로 이런 접종 환경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피고 또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렇게 정부 차원의 대책과 별개로 의원님께서도 그 백신 접종 이후에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이걸 제도화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서의 그 일부 개정안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감염병 시대에 긴급 승인 받은 의약품은 아직까지는 안전성에 대한 완전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선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지원이나 보상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는 또 명분을 줄 수가 있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런 의학적인 그레이존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또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꼭 필요한 법안이고 빠르게 심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관련된 법을 그대로 좀 띄워주십시오. 일단 보면 그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중증, 백신 접종 이후에 중증과 관련된 그 지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속지원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의 문구를 쭉 보면 이상 증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보상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결국 중증으로만 국한한 게 아니라 그 보상받을 수 있는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더 넓히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그 백신을 맞고 나서 발열이 있거나 아니면 고열이 지속되어서 응급실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진료비 청구 부분에 있어서도 경증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경증이나 중증 그런 심각도에 따르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백신 접종 후에 그런 진료비부터 우선은 국가가 보상하는 거에 대한 확대된 논의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보상의 범위를 너무 확대할 경우에 이 부분이 오히려 백신의 안전성 우려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을까 하는 좀 의문도 드는데 잘못된 메시지를 줄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그런 부분도 당연히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요.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면 이상 반응의 보고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이 올라간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무조건 지원이 아닌 근거 중심으로 판단해서 어느 범위까지 지원할 거냐에 대한 그레이드를 나누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현재 4-1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하는 경우에 시행되는 부분을 보면서 같이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것 그리고 국가가 같이 노력해 나가는 그런 제도의 발전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3분기 이후에 접종이 확대되는 만큼 그 전에 계속 살피면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매우 절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원님 그리고 백신 수급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노바백스가 미국과 유럽에서 백신 긴급 사용 신청을 예상보다 좀 늦게 올해 3분기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백신 도입 계획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실제로 노바백스의 그런 미국과 유럽에서 승인이 지연되면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노바백스가 국내에서도 식약처에서 사전 검토를 받고 있는 만큼 해당 데이터와 관련 자료를 얼마나 빠르게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우리가 3분기에 그런 수급이나 아니면 접종에 대해서는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그런 승인 상황을 조금 더 예의주시하면서 정부도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감염 비율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2배가량 늘어난 상황인데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파력도 강하고 기존 백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실제로 바이러스 속성상 계속 강력한 변이로 우리한테 다가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매년 우리의 계속 찾아올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전파력이나 아니면은 백신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를 하면서 이에 맞춰서 국내에서의 백신 개발과 연구, 지원 확대를 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원래 이 자리는 발의하신 신속지원법 관련된 질문을 주로 드리려고 했는데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내용까지 함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16조 1,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기타 대출은 공모주 청약 등으로 3월에 비해 무려 14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병한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16조 1,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3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6조 5천억 원이었는데 이보다 2.4배 늘어난 것입니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 증가 규모 4조 9천억 원에 비해서는 3.2배 많아졌습니다. 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3월에 5조 7천억 원 증가한 데 비해 지난달 4월은 4조 2천억 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주택매매와 전세거래 관련 자금 수요는 지속됐지만 주택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3월보다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3월에 8천억 원 증가에 비해 4월은 11조 8천억 원에 달해 1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네, 주택담보대출은 증가 규모가 줄었는데 기타 대출이 급증하면서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크게 늘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기타 대출은 왜 이렇게 급증한 겁니까? 네, 기타 대출에는 신용대출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은행은 대형 공모주 청약 등으로 관련 자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28, 29일 이틀 동안 이뤄진 SKIET 공모주 청약에 청약 증거금으로 기록적인 80조 9천억 원이 몰리는 등 공모주 청약을 위한 대출이 급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SKIET 공모주 청약을 앞두고 대략 9조 원의 자금이 대출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대개 주택담보대출이 기타 대출보다 많았는데 지난달에는 이례적으로 기타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의 2.8배에 달했습니다. 4월 중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1,025조 7천억 원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이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최대 내관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9일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 내지 6% 선에서 내년에는 4% 선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의지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5만 2천 명 늘면서 6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1년 전에 고용이 워낙 안 좋았던 데다가 국내 생산과 소비의 확대 등 경기 회복 등이 취업자 증가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과 전망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지난달에 이어서 취업자가 또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숙박업과 음식점업도 증가로 전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5만 2천 명 늘었습니다. 지난 2014년 8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업자 수는 지난해 3월 이후 올해 2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후 지난 3월부터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고용 회복세의 원인으론 1년 전 고용 상황이 워낙 안 좋았던 기저효과가 우선 꼽힙니다. 거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최근의 경기 개선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별로 보면 60세 이상과 20대, 50대는 취업자가 늘었고 30대와 40대는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많이 종사하는 30대가 취업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30대, 40대층에서는 이 고용시장이 아직은 좀 취업 진입 장벽이 아직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됩니다. 네, 이어서 산업별로 보면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제조업 취업자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또 코로나19로 타격이 컸던 숙박업과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가 지난해 2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네, 국가 신용등급 관련 소식도 있죠.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과 전망을 유지했다고 하는데 아시아 2위 수준이라고요? 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로 전망은 안정적으로 기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또 수출과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이 3.5%로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무디스는 다만 국가 채무 증가와 고령화, 대북 위험을 한국의 도전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국가 채무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무디스가 제시한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잠시 뒤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정책 변화를 예고하듯 특위위원장도 진선미 의원에서 이른바 대표적 완화론자로 꼽히는 김진표 의원으로 교체됐습니다. 일단 당정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잠시 뒤에 일단 부동산 특위가 열리면 저희가 생중계로 연결을 해드릴 텐데 오늘 어떤 내용이 오갈 것으로 보이십니까? 일단 말씀하셨듯이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 이번에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됐죠. 여당 내에서 있는 규제 완화론자 또 이제 분배보다는 성장론자로 꼽히게 됩니다. 그런 김진표 의원을 여기에다가 임명했다라는 것은 이제 여당 내에서도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는 있을 것이다. 네. 적어도 대대적인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두 가지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 당초에는 1주택자의 종부세까지도 좀 포함하냐 마냐. 이건 이제 회의 결과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재산세 완화 정도는 어느 정도 언급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이제 대출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좀 집을 사기에 좀 편하게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주는 무주택자의 한 이 두 가지 정도는 언급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좀 더 나가게 된다면 기존에 김준표 의원이 많이 얘기했듯이 이제 거래세, 이게 양도세까지 건드릴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뭐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완화 부분까지도 이제 포함이 될지 말지를 조금 이따가 논의해 보죠. 네, 지금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4주년 기념 그 특별 기자회견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대략적인 현재 청와대 정부의 생각은 원칙은 밝혔습니다. 일단은 뭐 기존의 부동산 투기 예방이라는 그 큰 틀은 유지를 하되 네. 그 안에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 정책을 논의해보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틀이었습니다. 네. 청와대의 방침은 이런데 지금 당정,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게 나올지 좀 그게 좀 궁금한 포인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급격한 부동산 정책의 변화라는 것은 또 스스로의 자기 부정이고 이제 일관성 상실이라는 또 다른 비판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잠시만요. 네. 지금 관련된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이 부동산 특별위원회 1차 회의입니다. 지금 현재 생중계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고 잠시 뒤에 지금 관련해서 발언들이 좀 오가지 않을까 싶은데 김진표 그 위원장이 어떤 모두 발언을 낼지도 거기에도 메시지가 담겼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거래세 완화 부분 쪽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6월 1일이 지나면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됩니다. 여기 10%포인트, 원래도 더 많이 내게 되는데 거기서 10%포인트 추가가 되는데 아마 양도세 중과 유예 혹은 한시적인 감면 이 정도까지 나간다면 오늘 상당 부분 좀 큰 폭으로 어떤 규제 완화 부분이 언급되지 않나 봐야 될 텐데 네.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여는 거고요. 김진표 위원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부동산 특위는 오늘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주요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확대, 또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 완화 등이 최우선 과제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잠시 뒤에 김진표 위원장이 오늘 첫 회의다 보니까 모두 발언을 할 것 같은데 모두 발언을 하면 바로 현장 오디오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오늘 부동산 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장 오디오를 좀 키워주십시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입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송영길 당대표님 오셨습니다. 김진표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님 오셨습니다. 윤관석
예, 네, 정무위원장님들 지금 사무총장 사회자가 설명하고 있는 모습인데 김진표 위원장 옆에 또 그 송영길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거 대표가 직접 첫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도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관심 그리고 힘을 좀 실어주겠다 이런 입장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재보궐 결과에서 알다시피 최고의 화두가 부동산이었고 결과적으로 선거 참패 역시도 부동산 실정이다라는 판단하에 송영길 대표도 역시 첫 번째로 내고는 아이템이 바로 부동산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첫 번째로 내건 게 부동산이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원래 이 부동산 특위가 김진표 위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진성미 그렇죠. 의원이었는데 그 송영길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부동산 특위의 위원장을 교체를 한 거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담겼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정책 변화에 대한. 예, 규제 완화 정도까지는 지금 뉘앙스를 볼 수가 있죠. 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고요.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오늘 무주택자나 장기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의 그런 분위기를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송영길 대표 발언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장 오디오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이제 구성하게 되었는데 이전 비대위 체제에서 특별위원회가 한시적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새로운 대표가 만들어지면 이제 새로 구성하게 돼 있었는데 그동안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를 맡아서 고생해 주신 진선미 위원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이 언론이 이상하게 써가지고 마치 뭐가 바뀐 것처럼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새로 구성되시는 거고 우리 진선미 위원장님을 고문으로 모셔서 같이 이렇게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언론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고생해 주신 진선미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이번에 저희가 이제 김진표 우리 5선 의원님이시고 이 종부세를 최초로 입안하시고 세제 분야에 또 전문적 능력을 가지고 경제 또 기재부총리를 역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륜을 좀 필요해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석 부위원장으로 그동안 활동을 해온 유동수 정책위 수석 부의장님을 여기 이제 간사로 역할을 해서 이렇게 훌륭하신 의원님들 또 윤호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국토부 출신의 우리 맹성규 정일영 두 의원님이 또 계시고 조응천 간사님까지 와 주셔서 가장 연부역강한 우리 당의 인재들이 모여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김병훈 정무위 간사님까지 오셔서 금융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2사 공급 대책으로 83만 원을 공급하겠다는 강력한 공급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저희가 뒷받침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공시지가와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조정 문제를 긴밀하게 토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고 종부세 문제를 비롯해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 과정에서 제기했던 실수요자 대책으로서 LTV 일부 완화 문제를 이야기했었습니다만 대통령께서도 실수요자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이 계셨고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집값 안정과 함께 조화되면서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논의 안 됐던 것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 유동수 의원과 함께 8년 동안 같이 인천에서 준비해왔던 프로젝트이고 또 우리 박정 위원장님과 함께 최근에 구체화시키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자기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인 권리를 부여한 제도가 현재 완성돼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더 보완해서 우리 청년 신혼부부들한테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금융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국토부에 제기했고 이번 4일날 제가 대통령과 오찬 속에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도 4년 전부터 송영길 대표가 주장해왔던 사안인데 제대로 좀 검토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국토부와 LH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논의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청년과 신혼부부들, 20, 30대 청년들에게 획기적인 방법으로 자기 집을 갈 수 있는 대책이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심도 깊게 논의되어서 이번만큼은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 우리 민주당 정부가 유능한 정부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기하겠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최고의 에이스들이 모인 우리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 부동산 특위 첫 회의입니다. 송영길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 송영길 대표가 첫 회의에 참석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첫 회의다 보니까 모두 발언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핵심 키워드는 몇 개 던졌습니다. 일단 재산세, 양도세 얘기를 했고 종부세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시가 현실화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죠. 이 LTV 관련된 이야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 재산세 얘기를 하면서는 시급한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먼저 시급하다는 건 아무래도 6월 달부터는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는 어떻게든지 좀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거의 확실시되는 게 역시 1주택자에 한한 재산세 부분, 재산세 부담 완화는 거의 기정사실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좀 이따 또 이 김준표 의원 이야기를 드려봐야 되겠지만은요. 다만 우리가 집을 갖고 있을 때 두 가지 세금을 내죠, 보유세로. 재산세와 종부세인데 아마 종부세는 이번 회의에서 바로 건드리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부세라고 하면 현재 시세로 한 12억, 공시가 9억이니까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까지도 깎아준다면은 이건 이제 또 다른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재산세 부담 완화는 반드시 언급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양도세도 지금 송영길 대표가 언급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거 역시도 이제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이 부분이었었고 실은 이것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바람이었었죠. 그랬는데 지금 4월, 5월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주택자들이 이제 급매물을 안 내놓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매물이 잠겼다는 거거든요. 이 다주택자들이 내가 그 비싼 양도세 중과 내고 집 파느니 차라리 갖고 내년 뭐 대통령 선거까지 지켜보겠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완화를 한시적으로 좀 더 기간을 두면서 빨리 이 다주택자의 물량을 좀 시장에 떨고 내도록 하는 그런 유인책이 아닌가 싶어서 아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어쩌면 양도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겠다. 또 이런 추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질문은 오늘 조금 전에 나왔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산세 관련된 언급을 하셨는데 이 재산세 감면 그러니까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기준이 현재 공시가 기준으로 6억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6억인데 이제 종부세 기준이 9억이니까 6억에서 9억 사이 부분까지도 아마도 좀 언급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데요. 당초의 기준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시가 6억 이하의 1주택자에 한해서는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보유자입니다. 네. 장기 1주택자에 한해서의 이제 보유세 부담 완화 정도는 아마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거의 확실시 언급될 것 같다. 네, 이 부분도 추가로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언급이 됐던 게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1주택자, 무주택자에 대해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완화를 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송영길 대표가 뭐 계속해서 언급했던 부분이었죠. 무주택자, 특히 뭐 장기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는 LTV, 그러니까 집값 대비 대출의 인정 비율을 90%까지도 이제 완화를 해줘서 집을 살 분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주자라는 얘기였었고요. 본인이 송영길 대표도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즉 무주택 실수요자가 집을 살 때 대출 규제 완화, 특히 LTV도 어느 정도 이제 건드리지 않을까, 언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이따가 또 말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겠지만 다만 이제 무주택자가 집을 산다는 건요. 크게 두 가지죠. 새롭게 청약 시장에 해서 청약을 받아서 사는 경우가 있고 남의 집을 뭐 다주택자의 매물이든 남의 집을 사는 이 두 가지의 집을 사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 집을 쉽게 사는 것도 좋지만 더 이 실수요자가 바라는 것은 집을 싸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떨어진 집값을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는 것을 원하게 될 텐데 현재 이 집값을 떨어뜨리려는 이런 노력이 없이 무주택자들에서 대출만 더 많이 해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영끌만 바뀌었을 뿐이지 비싸게 더 많은 대출로 땡겨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처리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그 논의 내용은 또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의 매매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6월 1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었고요. 이 날은 작년 말부터 정부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높아진 종부세, 그러니까 보유세 부담의 적용
누가 내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역시 6월 1일이었었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6월 1일이 지나면 안 그래도 중과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양도세가 또 10%포인트씩 더 중과가 됩니다. 3주택자 이상은 지방세까지 합치면 거의 80%를 내야 되는 이제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정부 생각은 그 전에 다주택자가 급매물을 내놓을 것이다. 그리고선 가격이 떨어지면서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예측과 바람을 가졌었는데요. 실질적으로 4월의 매물, 서울 매물을 보면 많이 늘었었습니다. 네. 당시만 해도 4만 8천 거의 5만 가구가 나왔는데 문제는 매물이 많이 나온 것뿐만 아니라 급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다주택자들이 급매는 내놓지 않고 팔리면 팔고 말리면 말고 해서 4월이 지나갔고요. 문제는 5월인데 5월은 오히려 매물이 지금 잠기는 현상이 나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오세훈 시장 되고 재건축도 다시 시장 완화된다고 하니까 그걸 바란다는 점, 또 이렇게 높은 양도세를 안 그래도 중과 이전도 내느니 이걸 갖고 그냥 다음 선거 때, 대통령 선거 때까지 보자는 뭐 추이, 또 아니면은 강남 쪽에서는 증여를 또 많이 하면서 이렇게 좀 소유권 전환이 되면서 현재로서는 6월 1일 이전에 막 급매가 나와서 시장 안정의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는 다시 랠리의 시작 아니냐라는 바람 속에서 신고가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네. 평론가님, 마지막으로 전세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재건축 그 시장이 매매가도 좀 자극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결국 재건축 하다 보면 집을 또 비워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전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네. 자연스럽게 전세값을 좀 자극하는 것 아니야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복잡한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재건축할 때 이제 실거주 2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속속 그 2년 의무를 채우기 위해서 다시 또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전세 공급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안타까운 것은 이번 5월은 서울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0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물량도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 와중에 지금 전세난의 어떤 시작 부분에 그런 조짐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아마 당국에서도 이게 2차 랠리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전세난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올봄 가장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홍제천 폭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때이른 더위가 기승이라고요. 네, 오늘도 계절이 봄이 아닌 초여름에 더욱더 가깝습니다. 때이른 더위에 벌써 시원한 폭포를 찾게 되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6.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오늘도 날이 다소 더운데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9도까지 올라서 올봄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서쪽 지역의 공기가 고온 건조해졌기 때문인데요. 현재 광주시 광산구의 기온이 30.2도까지 치솟으며 전국에서 가장 덥고 전남 해남군 산이면은 29.4도,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은 29.1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높아 더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29도, 전주 29도, 대전 30도 등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금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 동안 전국에 비가 내리며 점차 예년 수준의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 않은 날씨지만 해가 지고 나면 날씨가 부쩍 쌀쌀해집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겉옷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제천 폭포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중동의 화약고가 다시 터졌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와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도 역시나 해묵은 갈등에서 비롯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라마단 시작일과 동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다마스쿠스 광장을 폐쇄했습니다. 금식을 끝낸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모이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한 건데요. 여기에 동예루살렘의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강행하면서 반발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참다 못한 팔레스타인 주민들 결국 지난 7일 이슬람교의 세 번째 성지인 알 아크사 사원에 집결했습니다. 1967년 3차 중동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점령한 이른바 예루살렘의 날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곧바로 경찰과의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돌팔매질을 하는 시위대에 이스라엘 경찰은 최루탄과 고무탄, 섬광 수류탄 등으로 응수했습니다. 이슬람의 성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나흘째 이어진 충돌은 결국 군사적 공격으로 확대됐습니다.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하마스가 뛰어든 겁니다. 이스라엘의 알 아크사 사원과 셰이크 자라에서 병력을 빼라는 최후 통첩을 한 뒤 수십 발의 로켓포를 발사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전투기들도 보복 공습에 나서면서 유혈 사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5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슬람 협력기구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일제히 이스라엘을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양측의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EU 집행위원회 역시 양측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원칙적인 요청만으로 이번 사태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나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 정책은 중요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군사 충돌 격화 소식은 이어서 김진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발사된 로켓이 이스라엘 남부 아슈켈론의 한 건물을 강타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입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이스라엘 전투기의 공습으로 건물이 부서지고 주민들이 대피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군사 충돌로 빚어진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종교활동 제한과 정착촌 갈등이 불씨가 돼 지난 7일부터 알 아크사 사원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스라엘 경찰 간 충돌이 나흘째 이어지다 결국 무력 충돌로 격화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경찰의 진압으로 팔레스타인 주민 300여 명이 다치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겨냥한 로켓포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전투기 등을 동원해 하마스군 지휘관과 시설 등을 겨냥한 보복 공습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가 28명이며 150여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켓포 공격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에서도 2명의 사망자와 30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과 회의를 한 네타냐후 총리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הסיכום של הישיבה הוא להגביר עוד יותר גם את עוצמת התקיפות וגם את קצב התקיפות. 하마스도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대한 노선을 바꾸기 전에는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저항을 계속할 것이라며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2007년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점령한 이후 3차례의 전쟁과 수많은 교전을 벌여온 양측의 항전 의지가 워낙 강해 군사 충돌을 끝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민간 위탁 가정에 맡겨진 4살 아이가 5달 동안 상습 학대를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여러 차례 멍이 들고 타박상을 입은 아이는 안면 신경장애까지 진단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더욱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건 병원 기록과 주변 진술을 직접 확보해서 신고했는데도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다는 점입니다. 제보는 Y 박기환 기자입니다. 가정 형편으로 지난해 1월 민간 위탁 가정에 맡겨진 4살 조모군. 오른쪽 뺨이 새까맣게 멍들었습니다. 원래 집에 있었을 때는 활발하고 잘 놀고 있었던 애가 왜 갑자기 멍이 들어있고, 처음에 애를 만났는데 애가 이렇게 움츠려 있었어요. 대답을 할 때도 네, 아니요 라고만 대답을 하고. 조군의 가족은 학대를 의심했고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3월 병원 진단서를 확보했는데 아이가 넘어져 얼굴에 멍이 들었다는 위탁모의 설명이 있습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른 병원 진단서엔 아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뒤 한의원에서 얼굴 멍과 타박상이 확인됐고 안면 신경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아이 얼굴이 다친 이유는 뭘까? 위탁 가정에서 나온 뒤 대형 병원에서 받은 검사서에는
얼굴에 난 멍이 사람 손가락 모양으로 찍혀 있다는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모 측은 학대한 적이 없다며 얼굴 상처는 기존 가정에서 얻은 정서 불안으로 아이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 가정에서 나올 때 아무 문제 없이 나오는 사람 없잖아요. 얼굴을 바닥으로 멍이 들 정도로 뛰어내리는 아이는 저희도 처음 봤어요. 위탁모는 자해 근거로 아이를 상담했던 심리상담센터에 기록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센터 측은 위탁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자신들은 아이의 정서 불안 소견을 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언어들은 이제 그분들이 표현한 언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학대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언도 나왔습니다. 위탁 가정에서 나온 아이를 6달 동안 맡았던 보호시설 원장은 아이가 때때로 학대받았던 기억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거기 있는 이모가 자기를 높은 데다 얹어놓고 밀었대요. 밀어서 떨어져 갖고 거기가 그렇게 됐다고. 마트에서 자기를 그냥 버리고 갔대요. 찾아와봐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막 그 말을 할 때 눈이 막 불이 나더라고요, 아이가. 4살에 불과한 아이는 위탁 가정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또렷이 기억하고 설명했습니다. 이것도 던지고. 진짜? 네. 그리고 고무줄을 묶고. 외할머니와 외삼촌은 지난 1월 증거와 증언을 모아 민간 위탁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황당하고 이제 분노를 했었어요. 그 형사분이 되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이건 증거불충분이다. 항의나 그런 거 하고 싶으면 검찰에게 말을 한번 하고 이거 뭐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서 뭐 재수사 지휘가 내려올 거니까 일단 기다려라. 경찰은 충분히 수사해 결론을 낸 것이라면서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아이의 가족들은 검찰에 다시 수사해달라는 탄원서를 냈고 서울 북부지검은 노원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2살 난 딸을 학대해서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양아버지, 친자녀 4명을 기르면서 입양을 했습니다. YTN 취재진 만난 이웃 주민들은 양부모가 아이를 입양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입양을 후회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외출할 때 친자녀들만 보였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30대 양부는 입양한 딸 2살 A양을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양모는 남편의 학대를 알고도 이를 방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웃 주민들은 부부가 평소 친자녀 4명을 끔찍이 아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친자식 때는 되게 바르게 잘 키웠거든요. 그렇게 절대 그런 거는 생각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입양한 딸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입양한 지 5개월 만인 지난 1월쯤 양모가 입양을 후회한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잠깐씩 갔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얌전하고 순한 줄 알고 착한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이제 키워보니까 아니니까 그냥 후회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어느 순간 입양아의 외출 모습은 눈에 잘 띄지 않았고 양부모는 친자녀 4명만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취미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요? 밖에 잘 안 나가가지고. 그럼 주로 네 명만 나와요? 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라고요? 겨울에. 12월 1일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웃 주민들이 A양의 소식을 다시 접하게 된 건 양부모의 학대로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뉴스에서였습니다. 뇌의 3분의 2가 손상돼 감당하기 힘든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혼수 상태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정인이 양모가 남편에게 쓴 옥중 편지를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정인이 양부모 측 변호인은 비밀침해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북 안동에 있는 정인이 양부 안모 씨 부모의 집에서 우편함을 뒤져서 편지를 확보한 뒤 허락 없이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정치 베테랑 모시고 복잡한 전국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장관 인사청문회 여파가 전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먼저 인사청문회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 이미 끝났고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서 그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제 오는 14일까지 기한을 정해서 국회에 다시 한번 송부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까지 상황인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직 며칠 남았지 않습니까? 금요일까지 이제 기간이 남아 있어서 지금 장관 후보자가 그동안 26번이나 지금 야당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임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 시장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에서도 분명히 그게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밀어붙이기나 일방통행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신 거죠. 그러니까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여야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좀 더 논의를 하면 저는 뭐 분명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좀 정치도 이제는 좀 여당은 좀 이렇게 좀 받아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야당은 좀 따라주는 맛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치의 맛이고 멋인데 옛날에는 그게 있었는데 우리 권영세 의원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너무 빡빡한 정치여서 그냥 닭싸움하는 것처럼 돼서 참 아쉽습니다. 권 의원님 말씀해 주실까요? 예. 우리 노웅래 의원님이 뭐 아주 합리적이신 분이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 그다음에 제가 해야 될 말을 한 반쯤은 하신 것 같아요. 여당 입장에서 얘기합시다. 근데 그 지금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게 한 사나흘 정도 기간을 주고 재송부 요청을 한 거는 사실은 그냥 강행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본인이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요? 기자회견에서 야당 반대가 뭐 반드시 부적격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뭐 저는 정말 부적절한 말을 하셨고 야당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이 사나흘밖에 안 주는 상태에서 이렇게 재송부 요청을 한 거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노웅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분명히 이거는 제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이번에 개각이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여론의 국민의 아주 따끔한 매질을 받으시고 국면을 전환하는 의미에서 개각을 하신 건데 이렇게 다시 또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 내용에 개각을 했다면 그거는 뭐 국면 전환이고 뭐고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걸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거는 저는 오기나 오만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당에서도 심지어 초선 재선 의원 또 그리고 이 중진 의원들도 일치해서 얘기를 하고 또 송영길 대표께서도 청와대 말에 그대로 따르지 않는 여당이 되겠다 그랬으니까 저는 조금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네, 좀 기다려. 네. 대통령께서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못해 먹겠어서 좀 쓸만한 사람은 좀 일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브레이크가 걸려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무슨 흠결이 있는 건 아니고 좀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보기에는 딱 맞지 않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솔직히 그렇게 따지면 지금 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거명하고 지금 모시려고 하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됐습니까? 야당이 동의했습니까? 그분조차도 지금 대통령으로 후보로 모시려는 분도 야당의 동의를 받지를 못해서 그냥 임명을 한 상태거든요. 그만큼 사실상 이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게 야당 동의를 받는 게 사실상 뭐 일하는데 부족한 게 아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씩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는 것처럼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라도 야당이 또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존중하는 입장을 갖는 건 또 여당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앞서 노 의원님께서 그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이 강행된 장관에 대해서 그 숫자가 26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하신 동안 잠깐 저희 기사를 찾아보니까 29명이라는 거를 좀 정정을 다시 29명입니까? 29명이라고 29명이고요. 일부러 줄인 건 아닙니다. 뭐 얼마든지 착각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숫자만 하더라도 지금 노무현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세 정부에서
그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 숫자와 거의 하나 차이인가 제가 기억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까지 하면은 그 문재인 정부 한 정부에서 앞선 정부 세 정부에서 한 그 강행을 그 이 동수가 되고 한 명 더 하면은 넘어가는 정도입니다. 물론 여야 사이에서 다툼이 있다 보면은 뭐 조금 야당에서 무리하게 반대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 정부 들어와서 특히 그 강요들 임명하는 경우 보면은 스스로 정한 뭐 몇 가지 5대 규칙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안 지키고 강행된 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반영이 된 적이 없었던 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번만이라도 지금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많으니까 좀 재고를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지금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많다고 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관련된 녹취를 좀 듣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초선 의원들 모임에서 관련된 의견이 나왔다고 하던데 잠깐 관련된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엄격한 잣대를 존중해서 우리 당 지도부가 우리 장관 후보자들에게 대해서 최소한 한 명 부적격 제안을 강력히 청와대에 권고할 것을 우리 더민초 이름으로 요구한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의견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리 이제 초선 의원, 해설 의원도 마찬가지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거고요. 적어도 한 명 정도는 교체 대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는 건데요. 저희도 야당을 해봤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야당을 하시면서 우리 때보다는 한 10배 정도는 더 발목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좀 일 좀 할 만한 사람 좀 써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러니까 참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으면 저러시겠습니까? 예? 그것도 좀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무현 야당이. 의원님이 굉장히 예. 합리적이신 분인데 이번만은 좀 불합리한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지금 물론 4월 7일 보궐선거에 대한 민심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거를 해야 되는 의원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지금 아까 초선 의원 이 얘기만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선 의원들도 똑같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중진 의원 이상민 의원이든가요? 그 5선 중진 의원도 지금 한 2명 정도를 얘기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우리 야당 그 초선 의원들도 아쉬운 건 뭐냐면 적어도 한 명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이게 무슨 이 길거리에서 장사하면서 흥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의원이라면 특히 임혜숙 의원이라든지 거기는 지금 여론조사에 의하면 임명 반대 여론이 한 70%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박준영 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어쨌든 부인이 밀수를 해온 거는 엄청나게 큰 흠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최소한 그 둘 정도 노영욱 후보자 같은 경우 위장전이 한 번 있던 부분은 그 본인들 기준에는 안 맞더라도 거기는 놔두더라도 최소한 이 둘 정도는 이게 임명이 되면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권영세 의원님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그랬다고 청문회장에서는 사실관계를 잘 몰라서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그거 도자기는 밀수가 아니고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밟아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게 좀 행랑에 들어온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사용하던 도자기였고요. 예, 그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삿짐 같은 경우는 무세라 그러던가요? 무관세 통과를 시켜줍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품목이 하나하나 다 있는지가 밝혀졌으면은 그것도 사실은 이제 세금 관세를 내야 되지요. 근데 그 관세 낼 때 신고를 사실은 내가 몇천 점을 갖고 왔으니까 이거 포함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으니까 사실상 우리가 통칭으로 얘기하는 밀수에 해당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관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인 조치, 조사 등이 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정확한 단어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도자기를 후보자 부인이 들어온 도자기와 관련된 논란 정도를 일단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의원님 지금 계속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의원님의 생각이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동안은 좀 밀어붙이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장관 임명 과정에서 했다고 그런다면 이 부분은 저는 야당의 주장이 옳고 그르고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국민 눈높이에서 좀 다소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저는 그거는
인정되고 존중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정치라는 거 아니에요? 야당 주장, 우리도 야당 해봤지만 우리도 억지 주장도 한 적 있고 발목 잡은 적도 있어요. 예. 근데 적어도 국민의 신망처럼 이렇게 마구잡이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도 뭐 야당 입장이 뭔지는 알겠지만, 그렇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좀 들어주는 맛이 있다 그런다면 좀 존중하고 그리고 인정해 줄 건 인정해서 좀 반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면 네. 의원님께서도 지금 네. 후보자 3명이지 않습니까? 네. 이 가운데 몇 분 정도는 낙마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뭐 명수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뭐 그렇다면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자기 분야에서 일하는데 부족한 분들은 아닙니다.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적격인 분들인데, 국민 눈높이에서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나 여러 사안 자체 중에서 국민의 받아들이기에는 좀 차이가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한다면 국민들도 그런 생각이 있고 야당도 그런 주장을 한다 그런다면 야당의 주장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네. 존중하고 좀 인정할 건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적어도 한 명은 전 그런 조치를 하는 게, 우리가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여야가 같이 가는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적어도 한 명은 지명 철회 정도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야당의 발목 잡기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 이 장관 임명을 두고 이게 그대로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오늘 어디 여론조사 보니까 57%고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게 30%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야당이 발목 잡기가 아니라 우리 문 대통령께서 걸핏하면 얘기하시는 국민의 여론이 지금 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혜숙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70% 육박하는 정도로, 그다음 박준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60% 이상이, 또 나머지 노영욱 후보자도 사실은 60% 가까이가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야당의 일방적인 발목 잡기라고 얘기하기는 뭐하고요. 사실은 총리 후보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면 전환을 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고 하는 내용의 개각을 할 거라면은 전부 다시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권 의원님께 잠깐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럼 국민의힘은 3명 중 1명이라도 지명 철회나 사퇴를 한다면 다른 후보는 수용할 수 있는 걸까요? 뭐 그거라기보다는요. 일단은 뭐 저기 전체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근데 아무래도 정치가 현실이다 보니까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가장 문제가 큰 이 장관 후보자들 둘 정도가 정리되면은 우리 원내대표단에서 뭐 제가 원내대표단도 아니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모든 총의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는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14일까지 시한이지 않습니까?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인데, 그때 또 그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자리에서 이런 당내 여러 의견들이 좀 전달되겠죠? 예, 뭐 저도 뭐 얘기하도 제 의견도 얘기를 했고요. 우리 초선과 재선들은 분명하게 국민이 눈높이에 맞게 이번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초선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명은 교체 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송영길 대표가 정확하게 청와대에 전달을 할 거고요. 청와대에서는 우리 국민의 대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당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존중하고 인정하는 방향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대선 주자의 움직임이, 여야 대선 주자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대선 후보 경선 연기론이 나왔다가 좀 진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경선 연기론이요? 경선이요. 그러게 한 의원이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대선 경선을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선 경선을 우리가 너무 일찍 2달 일찍 이렇게 해놓으면 컨벤션 효과도 안 나고 흠집이 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역대 대선 경선을 보면은 그 경선을 먼저 한 쪽이 대체적으로 다 이겼습니다. 예, 17대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되실 때만 뭐 3일 차이긴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승리를 했지만, 대체적으로는 먼저 대선 경선 후보를 결정한 쪽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뭐 컨벤션 효과 안 난다. 그리고 많이 흠집이 난다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과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규정이라는 거는 그거는 지키라고 생긴 게 규정이지 뭐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게 규정이 아니고요. 더구나 민주당의 속성상으로 보면 민주당은 그동안 경선 앞두고 룰 바꿔갖고 분열, 갈등, 분단까지 된 정당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정당으로 만들자는 게 이번에 룰이었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은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뭐 요체 그래도 좀 늦추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런다면 그거는 우리가 목표를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에 맞춰서 더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 이거를 판단해서 지도부가 교통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대선 경선 관련된 얘기라 추가적으로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그 노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원래대로 해야 된다. 대선 경선 그 대선 후보 뽑는 경선 연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법대로 하자는 거죠. 네, 그런데 예. 제가 보니까 노 의원님께서 그 이재명 지사가 주도하는 포럼에 그 이름을 올리셨고 또 아주 이름 아직 안 올렸는데. 아, 이름 아직 안 올리셨습니까? 제가 아마 동참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제 선배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제 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 지사 네. 쪽의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네. 저는 뭐 최고위원을 할 때 뭐 그런 공적인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입장을 가졌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입장과 다르게 그건 뭐 사적인 입장인데 그 공적인 입장에서 전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사적인 관계 때문에 얘기하는 그거랑은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네, 아직 이름을 안 올렸는데 제가 불쑥 질문을 드려서 난감하신 건 아니시죠? 뭐 그건 아닙니다. 네. 뭐 대체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제 네. 학교 선배니까 도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고. 저는 저한테도 좀 네, 물어봐 네. 주시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질문 좀 드리려고 일단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대선을 못 뽑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뭐 저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기본적으로 뭐 먼저 하면 유리하고 나중에 하면 불리하고 혹은 그 반대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난번 4월 7일 보궐선거 할 때는 그 후보를 문제가 있어서 보궐선거 할 때는 안 내기로 그 규정이 있었는데 그건 뭐 그때 다르다고 바꿔놓고 지금 와서 또 안 바꾸자는 게 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저는 그 또 뭐 미리 후보를 뽑아 놓으면 또 미리 알릴 그 또 기회도 충분해지는 거니까 그거는 저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 뭐 우리 같은 경우는 11월에 그냥 그 진행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근데 제가 할 얘기가 좀 적네요. 네. 그래서 추가로 질문 하나 바로 더 드릴 예. 겁니다. 네. 지금 뭐 홍준표 의원의 복당 신청을 놓고도 의견이 좀 분분한 예. 것 같더라고요. 예. 당 대표에 출마하신 권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시죠? 저는 그 이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그 애초에 문제가 된 게 홍준표 의원이 무슨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거친 말을 했다 이런 거가 이유라기보다는 그 지난번에 이제 당에서 공천을 못 주겠다 그러니까 반발해가지고 네.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당에서 그 이제 허락을 최고위원회에서 허락을 해야지 그게 입당이 되는 건데 그때는 안 했었지요. 근데 어쨌든 대선 주자로서 그 유력하게 거명이 되는 사람이고 또 오랫동안 우리 당에 있었던 사람이고 결국 입당을 해서 우리가 또 대선 주자가 되거나 이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부분은 뭐 국민들이나 당원이 판단하는 거지 지도부에서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거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다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제가 평소 즐겨 쓰는 말로 우리 대선 주자들도 이 화살통 속에 화살촉 대선 주자를 화살촉에 비유하자면은 예. 화살촉들이 좀 많이 있는 게 더 좋다. 나머지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거다 당원들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좀 답변이 좀 짧다고 그래서 한 번 더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일단 홍준표 의원님 복당에 찬성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홍준표 의원님 복당이 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 의원님께서도 중진이시고 당대표에 도전을 하셨는데 예. 당내 역학구도에서 좀 경쟁자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찬성하시는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선 원칙이 그 지금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당에서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위에서 결정할 게 아니라 당원이나 국민들의 뜻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원칙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뭐 우리 대선 후보들이 좀 많아서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가 내년에 정권을 탈환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뭐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노웅래 의원님은 뭐 100% 동의 안 하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이 문재인 정부 2기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도 다 받아서 경선에 투입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그 정권 재창출이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는데 그건 저 생각이 좀 반대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저 지금 젊은 의원님들의 생각은 만약에 우리 저 홍 의원님 같은 경우에 복당이 됐을 경우에 과거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수구당 그리고 부패당 그리고 영남당 지역당으로 다시 회귀한다 그런다면 정권 교체 꿈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역시 영남 패권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결국에는 저 국민의힘의 저 정권 교체의 어떤 굉장히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호남에서 탈당했던 의원이 민주당에 다시 복당을 하면 그게 갑자기 더 호남당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영남당 또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께서 다시 복당하면은 뭐 도로 저 수구당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 한 분으로 인해서 갑자기 무슨 수구가 아닌 게 수구가 될 수도 있는 거는 아니고요. 좀 그거는 좀 약간 어지 명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국과 관련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두 분 중지은 의원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농내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3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인 4명을 포함해서 모두 8명이 총격에 희생됐는데 관련 사건의 총격범이 기소됐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풀턴 카운티 검찰은 총격범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한인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총격범 에런 롱을 기소했습니다. 22살의 백인 남성 롱에게는 살인을 포함해 총기 소지, 국내 테러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롱은 지난해 3월 애틀랜타 시내 스파 2곳과 체로키 카운티의 마사지숍 한 곳에서 총격을 가해 8명을 숨지게 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애틀랜타 스파 2곳에서는 4명이 숨졌는데 피해자가 모두 한인 여성이었습니다. 이번 기소 대상에는 이 애틀랜타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체로키 카운티 사건은 해당 지역에서 별도의 사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하니 윌리스 폴턴 카운티 검사장은 롱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I, along with my staff, have made a determination that this office will seek the death penalty. 다만 재판에서 바로 증오범죄 부분이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지아주의 관련법은 독립적으로 증오범죄만을 다루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된 뒤에 추가적으로 증오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절차를 밟게 됩니다. 미 전역에 충격을 준 이번 사건은 아시아계가 힘을 합쳐 대규모 항의 시위에 나서는 등 미국 내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론화하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It can be happen, you and you, anybody. And all the media people telling me his sickness, but I don't think it's not sickness. We need to stop here anti-Asian hate crime. 또 이를 계기로 연방 상원이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을 처리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 모색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우리 시각으로 오는 24일에 열리는 미국 음악 시상식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신곡 버터 무대를 공개합니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 측은 방탄소년단이 올해 시상식 공연자로 참여한다며 신곡 버터의 전 세계 TV 최초 무대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름이 일찍 찾아온 듯 서쪽 지역은 때이른 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비공식 기록으로 광주 광산구의 기온이 30.2도, 원주는 29.6도를 보이고 있고요. 서울도 2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내일 대전의 한낮 기온 30도, 서울 29도, 광주와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에도 서울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고요. 때이른 더위는 주말 동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내일 내륙은 맑은 하늘에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고요. 강원 산간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